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아이가 아동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4월 중 재판 종결 예정인데요. 피의자 국선 변호인 말을 들으니 피의자 재산이 없어 보상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농사일하는 할아버지인데다가 현재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의자 변호인은 피의자 동생한테 말해서라도 돈을 준다고 했지만 막상 당사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는 피의자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실 텐데 또 피해자가 또 이런 제안까지 하니까 더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동 성추행 사건에 충격받은 아이와 가족이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도 산정을 해서 보상금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다만 아주 이 끔찍한 범죄로 인해서 이 사연인분의 이 자녀분께서 이 피해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긴 한데 그 피해 정도와 그 회복에 발생하는 비용은 사실은 전문적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알 수 있도록 입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신체에 대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그 손해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신체 감정이라는 걸 합니다. 신체 감정.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도 사연자님의 자녀분이 정신적 피해를 보셨을 거니까 그거는 너무 명확하니까 정신과에다가 그 피해와 그를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향후 치료비 여기 들어가겠죠. 향후 치료비, 개호비라고 해서 이제 간병인 비용까지 해서 저희가 감정 신청을 할 때 그걸 넣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정신적 피해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회복하기 위한 비용 얼마가 드는지를 넣으면은 감정인이 그거를 내줍니다. 치료비를 구체적으로 아주. 그래서 그 비용이 나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청구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좀 피의자가 재산이 없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좀 가족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이런 피해가 사실 금전으로 회복되기 정말 어려운 손해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금전으로라도 손해를 배상받아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상금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민법상 이제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형식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형사 고소건이기 때문에 합의서, 이제 형사 합의 시에 일정 부분의 보상금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이런 범죄의 경우에 꼭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해자가 무자력인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미성년 범죄인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임금, 기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보셔서 받는 수밖에 없고 사실 대부분의 그런 형사 보상금이 가해자에게 나오는 돈이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나오는 돈이기는 하나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가해자 가족에게 뭐 소송을 청구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안타깝네요. 그 지금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진술만으로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을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었고, 네,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개하셨었죠. 그런데 사실 이 심신미약 상태라고 해서 감경을 받는 건 정신과 약을 먹었다고만 해가지고는 감경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심신미약,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 능력이 전혀 없었음이 인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명 조두순 사건 이후로는 이제 아동 성폭력 범죄에는 음주나 약물 등을 했다고 해서 감경되는 거는 이루어질 수 없게 법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크게 문제되었던 강서구 PC방 사건 이후로는 이제 이런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항상 감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임의로, 그러니까 이제 주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감경을 받을 수 있지 않은 그런 걸로 법이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그럴 경우에 실제 형량이 감경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범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있는데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다가 처벌받는 것보다는 중간에 자백을 하는 것이 좀 더 형량이 감경될 확률이 높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거는 계속 진술 거부권 행사와 비교해서 감경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제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보면은 수사 초기부터 이제 자백했는지 여부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거랑 비교하면은
뭐 중간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멈췄다 하더라도 그게 뭐 꼭 썩 좋은 전략은 아니고요. 예. 뭐 굳이 비교하자면 꼭 감경이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판결 전에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탄원서 제출 같은 경우는 저도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어떠한 아무런 대책을 안 하니까 저희가 네. 오히려 의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제가 잘 쓰는 문구가 탄원서에다가 지금 피해자는 이러한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데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휘달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떠한 사과를 한 적도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한 적이 없으니 네. 재판장님께서 그거를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하면은요 판사님께서 그 탄원서를 읽어보고 이제 피고인에게 물어봐요. 뭐 피해자가 이런 탄원서 냈는데 혹시 사과하셨어요? 합의 보려고 노력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요 네.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